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4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언 10여 년에 이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일도 또 그 상처를 이겨내기도 하면서 제게도 제법 사연이 쌓였습니다. 그간 이 채널에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처럼 말이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시절에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사연 덕에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가 본인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남의 자식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저 역시 제 자식 중한 줄만 알고 저는 자기 자식한테 붙은 오물처럼 취급하던 시모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어도 내 새끼가 나한테 저렇게 등 돌릴 일이 대체 뭐가 있겠어? 너 하나 잘못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저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머니한테 등 돌렸어요? 어머니라는 사람이 오죽이나 징그러웠으면 자식이 등을 다 돌리겠어요. 감히 제 탓할 생각 마세요.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저한테 죄인이니까. 자기 아들 귀한 줄만 알고 저는 그런 귀한 아들 도둑질해간 모자라고 염치 없는 며느리 취급하던 제 시모는 결국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지르고 저희 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그런 시모에게 멍청하게 당하고만 살지는 않았죠. 아들 내외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굴던 시모를 응징한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니 누군가 저를 낳아준 사람이야 있겠지만 제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없으니 세간의 표현대로라면 저는 고아인 셈이죠. 남들 다 가진 부모 없이 자란 서름이란 설명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라며 상처가 되었던 일들은 본인들도 본인이 노력해서 부모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저를 무시해도 된다는 듯 굴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좋은 부모 밑에서 풍족하고 걱정 없이 자란 것이 본인이 뭔가 잘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듯이 부모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 오로지 제 힘으로 험한 인생을 헤쳐가야만 했던 것 또한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치르는 벌이 아닌데도 말이죠. 요즘이야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몰상식하고 남 짓밟으며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 드는 못되먹은 인간들이야 어딜 가도 있으니까요. 평생을 저런 사람들에게 치이며 살다 보니 겉으로는 둥글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제 속은 이미 골밀대로 골마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을 만날 때에도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자라는 내내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큰 탓에 저는 상대방 기분을 살피는 데에는 일찍이 도 같아서 사람 기분 맞춰주는 데에는 제법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와의 감정적 교류나 호감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애초에 손에 쥐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예쁨 받아야 뭐라도 하나도 얻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얌전하고 나긋한 모범생으로 자라났습니다. 서윤이는 환경적으로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는지. 선생님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이대로만 하면 대학 진학도 문제 없을 테니까 지금처럼만 해. 알았지? 선생님 입장에서야 딱하고 기특한 제자에게 건넨 덕담이었겠으나 사실 저 말조차도 고아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불우한 고아들은 비뚤게 자라나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저는 예외적으로 반듯하게 자라났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대부분이 고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들 하니까 받아들이기에 따라 그리 예민하게 반응할 거 없는 말이기도 했지만 이미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제 속이 꼬일대로 꼬여 있었으니 그 어떤 칭찬도 곱게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공부에 더 몰두했어요. 제게 그때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미래를 더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에서 출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니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공부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독하게 공부한 덕에 결국 저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데 성공했어요. 감사하게도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4년간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도 학교 다니는 동안 머물 기숙사비나 생활비, 책값 같은 건 제가 직접 벌어야 했지만요. 그럼에도 늘 불안했던 제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든 것 같아 태어난 이래 그렇게 기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대학에 입학하면서였어요. 남편은 같은 과 1년 선배였습니다. 딱 보기에도 입고 다니는 거나 돈 씀씀이 같은 것이 유복한 집 자재로 보였습니다. 당장 돈 한 푼이 아쉬워서
문제집 하나 사는 것도 손을 벌벌 떨었던 저 같은 사람의 고뇌 같은 건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을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찍이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경험상 있는 집안 사람과 어울리다 멀어지게 되면 결국 상처받는 쪽은 가진 것 없는 제 쪽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겪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환경의 격차라는 것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제게 정성을 쏟는 남편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었음에도 한사코 그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늘 한결같은 남편 때문에 결국 제가 고아라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죠. 사실 제가 고아라는 소리까지 했으니 알아서 마음을 접어달라는 뜻이었는데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학교처럼 좋은 학교에 장학생까지 됐다는 건 그만큼 네가 똑똑하고 죽을 만큼 노력을 했다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흠이 된다는 거야? 네가 고아라고 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너를 포기라도 할 줄 알았어? 너 그 말은 나한테도 실례지만 너 스스로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참 한결같이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밀어내려고만 하면서도 내심 나를 붙잡아줬으면 했던 제 마음을 남편은 한눈에 알아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제 고집을 꺾고 남편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10년 가까이 연애하는 동안 모난 제 마음을 항상 다독여주던 남편 덕에 저도 그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이래 남편에 대한 제 믿음은 언제나 확고했으나 그래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저 자체로 봐주는 남편은 문제 삼지 않을지 모르나 평생 자기 인생을 갈아넣으며 키워낸 귀한 자식을 부모도 없는 고아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실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부모님이 잘못하시는 거지 네가 죄책감을 가지거나 위축될 일이 아니야. 너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어떻게 네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할 이유가 돼. 혹시나 그런 이유로 반대하신다면 나도 더는 부모님 허락 구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너도 아무 걱정도 하지 마.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남편 결심은 든든했으나 그 와중에도 남편과 제 환경의 차이를 실감하는 저였습니다. 사실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처럼 부모 없이 자란 서름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저 역시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마찬가지였기에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음에도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뵌 남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인자하신 인상이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남편이 미리 제 사정을 다 설명한 탓인지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법한 주제는 꺼내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뵙기 전에 제가 워낙 걱정이 많았던 탓에 그런 배려만으로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사실 고아라고 시부모님한테 문전박대당하는 악몽까지 수차례 꾼 탓에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 자체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별로 말씀은 없으셨으나 일단 표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에 시아버지께서 제 안색을 살피며 어렵게 운을 떼시더라고요. 아가씨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많았을지 나로서는 헤아리기도 쉽지 않지만 아가씨 혼자 힘으로 이렇게 잘 자라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게 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나도 알 것 같아요. 나로서는 그저 우리 주원이랑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니에요. 잘 부탁드려야 하는 사람은 저죠. 저야말로 정말 잘 부탁드려요, 아버님.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시아버지 말씀에 그간의 설움이 북받쳐 올라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릴 뻔했어요. 남편의 따뜻한 성품이 어디에서 온 건가 했는데 바로 시아버지한테서였구나 싶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온화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식으로 자랄 수 있다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금세 굳건하게 털고 일어나는 남편의 강인함은 바로 저분의 사랑 덕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집안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내게 한평생 결핍이었던 가족의 부재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부모님과의 첫 만남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끝난 가운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따로 이야기도 많이 못 나눴죠? 이번에는 서윤 씨하고 둘이서만 따로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가 시간 괜찮아요? 아, 네. 저는 언제든 괜찮습니다. 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때 시어머니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고 전화상으로의 목소리 역시 직접 뵈었을 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교양이 넘치고 인자했기에 따로 만나서 나쁜 말씀을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심 없이 시어머니와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단둘이 만난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품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잘 정돈된 머리와 차분한 화장부터 입고 계시는 옷이나 액세서리, 가방 등 모든 게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대놓고 화려하거나 사치스럽게 꾸미진 않았으나 모두 고가의 물건이라는 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죠? 내 단골집이야. 음식도 제법 정갈하게 나오니 서윤 씨 입에도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어머니. 음식이 다 너무 깔끔하고 맛있어요.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도 좋았어요. 대화도 매끄럽게 잘 이어졌고요. 처음 식당에 들어오면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곧 며느리가 될 저에게 정말 밥 한 끼 먹이시려고 부르신 모양이다 하는 생각에 차츰 긴장이 풀어졌지요. 그렇게 식사를 잘 마치고 후식으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여전히 교양 있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아이가 참 바르고 다정하죠? 그 아이 그렇게 키우려고 그동안 내가 참 무진애를 썼어요. 그 아이 성정에 서윤 씨한테도 한결같이 대했을 테니 그동안 마음 붙일 곳 없었을 서윤 씨 입장에서 우리 아이한테 정준 것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내가 너무 바르게만 키우려고 한 건지 우리 애가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두운 부분이 있지요. 사람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의 차이라는 것도 분명 존재하는데 주한이가 너무 이상적인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생각지도 못하게 제 환경을 문제 삼는 말을 듣게 되자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평소처럼 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더라면 저도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있으니 대처를 했을 텐데 방금까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잘 주고받고 밥까지 잘 먹었는데 갑자기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적잖이 놀란 거죠. 하지만 우리 주한이야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가씨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힘들게 자라면서 겪은 일도 많을 테고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울렸다가 상처받은 경험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남편은 몰라도 저야 사는 내내 소위 평범하게 자란 사람들과 부모 없는 제 처지가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 평생 뼈가 시리도록 실감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대놓고 제 처지를 괄시하는 말이었다면 화라도 났을 텐데 나긋하게 현실 그대로를 짚어주는 시어머니의 말은 되려 서글프게만 들렸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도 아들이지만 서윤 씨도 이 만남으로 마지막에는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지금이야 좋을 때니까 서로 좋은 점만 보일 테고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 사람 사는데 결코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 지금이야 마음이 아프겠지만 서로를 생각해서라도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았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고아를 결혼 상대자로 데려가면 반기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평생 귀하게 키운 아들, 좋은 조건 가진 여자와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할 테니 굳이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마치 저희 결혼을 당연히 허락하시는 것처럼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시다가 둘만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저를 한껏 안심시켜놓고 헤어질 때가 다 되어 이런 폭탄을 터뜨리시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깔끔하게 용건만 말씀하시고 일어서셨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머님, 제가 자라온 환경이 어머님 입장에서 마음에 차지 않으실 거라는 건 저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이 아예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온 당사자인 만큼 저 역시 주한 씨 만나기 전부터 그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한 씨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 환경이 주한 씨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런 제 환경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죽을 만큼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저도 주한 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지만 주한 씨 역시 그런 이유로는 절대로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께선 주한 씨가 세상 물정을 몰라 저와 결혼하려 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 둘 중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머님 뜻을 따를 수 없어 죄송하지만 부디 저희 두 사람 진심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곡하지만 분명한 제 거절 의사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딱 봐도 생각보다 질긴 게 붙었네 하고 생각하시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아가씨가 생각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래요. 어차피 처음부터 쉽게 끝날 이야기라고는 나도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아가씨도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결국 내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될 테니까. 오늘은 이만 일어나죠. 헤어지는 순간에는 식사 내내 이어졌던 화기애애함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마치자 그만 기운이 쭉 빠져버렸어요. 이런 일을 겪을까 무서워 처음에 그렇게 남편을 밀어낸 거였는데 막상 그게 현실로 닥치자 생각보다 더 힘이 들더군요. 저도 저지만 저 때문에 혹시나 남편이 본인 어머니와 척을 지게 될까봐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남편과 상의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애써 물리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단 말이야? 제 말을 다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남편 반응에 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는 제 반응에 제가 뭔가 단단히 오해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남편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네 말을 못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셔서 나도 당황스러워서 그래. 전에 듣는 내가 이런데 네가 오늘 얼마나 당황하고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정말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서윤아. 제 어머니 대신 사과하는 남편 목소리를 듣자 그제야 참아왔던 서름과 함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 품에서 탈진할 때까지 실컷 울고서야 겨우 눈물을 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조금도 들지를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닫기도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 역시 저와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저희는 저희 뜻을 확고히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남편의 본가, 그러니까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남편이 미리 말씀을 드린 것 같았으나 시어머니께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모양인지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 저를 보는 시어머니 얼굴이 당혹스러움으로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아니, 너 나한테 이런 단구도 없이 이게 지금... 어머니도 아무 준비 없이 이런 상황 맞게 되니 당황스러우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그것도 내내 마음에 들어 하신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시다가 한순간에 내 아들이랑 헤어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어머니 마음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차분하게 말하는 남편과는 다르게 시어머니 얼굴이 흥분으로 금세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 이 일의 원흉인 저를 획 쏘아보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고세 얘한테 쪼르르 일러바쳐? 아가씨 그렇게는 안 봤는데 생각보다 더 상종 못할 사람이었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곧 새 식구 될 사람에게 못할 짓 한 것만으로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럼 내가 틀린 소리 했어요?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 부모도 모를 애한테 하나뿐인 우리 아들을 내줘요? 당신은 진짜 저런 애랑 우리 아들 결혼시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마음에 안 차시는 어머니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이왕이면 좋은 집안 환경에서 상처받을 일 없이 자란 사람과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건 제가 원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잘못도 아닌 제 결핍을 메우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머님 의사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더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한 씨나 아버님까지 전부 저를 허락해 주신다고 믿게 만드셔놓고 저만 따로 불러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너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얘 좀 봐. 저가 부족한 걸 알면 더 납작 숙이고 알아서 물러날 줄 알아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있어? 주환이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본데 없이 자란 티가 이런 데서 나는 거야. 알겠니? 이 사람이 정말 그만두지 못해?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막말에 경악을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물론이고 본인 가족들 앞에서도 우아함을 유지하시느라 꽤나 애를 먹으셨을 것 같던데 그날로 그게 와장창 산산조각이 난 셈이었습니다.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남편 눈빛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네요. 저는 그동안 당연히 저희 엄마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을 해도 그동안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저 사람 말처럼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 환경 때문에 저 사람을 반대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귀한 자식인 만큼 저한테도 저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진심이 어떤 건지 확인한 이상 저한테도 어머니 의견 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허락을 하시든 말든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마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르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으나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기어이 제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 그러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책감을 떨치기가 힘들었습니다. 너 행여나 쓸데없는 생각 마. 너한테 못 볼 꼴 보인 내가 너한테 빌면 빌었지. 네가 나한테 죄책감 가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혹여 제가 그만두자는 말이라도 할까봐 단단히 저를 붙잡는 남편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곧 시아버지께서도 제게 시어머니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과한들 마음의 상처가 다 가실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 생각이 우리 가족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건 꼭 알아줬으면 해요. 그 사람도 지금은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이 틀린 걸 알고 아가씨를 가족으로 받아줄 거예요. 그렇다고 그날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선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내가 정말로 미안합니다. 남편은 보란듯이 더욱 불도저 같은 기세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도 참석하시지 않은 결혼식 굳이 치르고 싶지 않다는 제 의견은 말을 꺼냄과 동시에 묵살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에 뒷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상상만 해도 뒷목이 쭈뼛해졌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도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을 치르게 될까 결혼 직전까지 마음이 무거웠으나 시아버지께서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거면 나랑 이혼할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으신 덕인지 결혼식에 신랑 어머니가 불참하는 불상사만큼은 간신히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인사 시간에 제 쪽은 비어있고 신랑 쪽에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의 시어머니를 보는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결국 당신의 며느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못마땅한 시선은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저도 제 마음에 차지하는 며느리이지만 결국 결혼식에는 참석해주신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어서 먼저 찾아뵙기도 하고 연락도 드리며 성격에도 맞지 않는 부침성을 발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노력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 마음에 와닿지 못했죠. 제가 먼저 말을 붙여보려 해도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고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저 혼자 애를 쓰는 모습에 벌써 몇 번을 참아 넘겼던 남편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머니 정말 이렇게 야멸찬 사람이셨어요? 애초에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쩔쩔매야 하는데요. 어머니가 이 사람 상전이라도 돼요? 정말 날이 갈수록 어머니한테는 실망할 일밖에 없네요. 이 사람 이제 남 아니고 어머니 며느리예요. 제 아내라고요. 이 사람 없는 취급하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이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셨으니 이제 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그저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저 돌아서면 남인, 제 인생에 별로 영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셨다고는 하나 새로이 가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저를 투명인가 취급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그래도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나 봐요. 결국에 산산조각 나버린 그 기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다니까. 당신 이렇게 괄시하는 어머니가 뭐가 좋다고 답지 않게 그렇게 용을 써. 그럼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나 때문에 아들 어머니 사이 갈라지는 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기만 해? 당신은 처음부터 부모님 멀쩡히 다 계셨으니까 몰라. 부모가 없다는 게 어떤 건 줄이나 알아?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도 없이 뭘 해도 항상 마음 한구석이 휑한 기분을 당신이 아냐고. 내가 평생 그런 서름 겪으며 살았는데 내가 나 때문에 당신이랑 어머니 척지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 상처받은 제 모습에 자기가 더 속상해서 괜히 타박하는 남편에게 그동안 쌓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자잘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는 저를 안아 달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실수했어. 결혼 전에 당신한테 평생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가족 만들어주겠다며 큰 소리를 떵떵 쳤는데 나한테 시집와서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상처만 받게 해서 미안해. 이건 이제 당신하고 어머니 둘의 문제가 아니야. 다 큰 자식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자식 뜻을 무시하는 건 당신 성질 못 이겨서 며느리고 아들이고 다 제멋대로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고 싶어서 심술 부리는 것밖에 더 돼? 나도 어머니 저러는 거 더는 못 참아주겠어. 앞으로 우리 집 행사고 뭐고 하여튼 본가로 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자식들 그리 무시하는데 자식 없이도 알아서 잘 사시겠지. 그렇게 스트레스의 원흉이었던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어 속 썩을 일이 없는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속되자 그제야 신혼생활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결혼하자마자 계속 시어머니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남편보다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더 집중했으니까요. 남편과 한 집에서 둘이 생활하는 일은 기쁨이었습니다. 결혼해 부부가 되어 함께 산다는 건 확실히 연애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적지 않은 시간 연애를 한 저희 부부였습니다만 서로의 아내와 남편이 되어 가족으로 사는 건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도 정서적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편이 저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 서로를 단단히 지탱해 주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편히 먹어서 그런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 첫 아이 임신 소식이었어요. 처음 임신을 확인한 날 남편과 둘이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 밑에서 자란 적이 없는 제가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무서운 마음도 컸지만 남편처럼 올곧고 다정한 사람과 함께라면 분명 아이도 잘 자라주리라 믿었습니다. 부디 모난 부분이 많은 저보다는 아이가 아빠를 닮아주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제 임신 소식은 곧 시댁에도 전해졌습니다. 소동이 있었던 이후 시어머니와의 연락은 일절 없었고 시댁의 발길도 뚝 끊었지만 시아버지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 신혼집이나 집 밖에서 식사를 할 때도 종종 있었고요. 첫 손자를 품에 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께서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아가, 고맙다. 내가 네 덕에 할아버지가 다 되어보는구나.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고 나서 워낙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 내가 항상 면목이 없었는데 너희 둘이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는 바랄 게 없구나. 이렇게 귀하디 귀한 며느리를 왜 그리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고맙다. 고맙다, 아가. 그러면서 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으라며 거금을 턱하니 용돈이라고 건네주시는 시아버지를 뜯어말리느라 진땀을 빼야 했어요. 그래도 이게 다 아버님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자 쑥스럽기는 했어도 내심 기뻤습니다. 아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그 서러움이 평생 간다더라. 아무리 비싼 거라도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을 때 바로바로 사 먹어. 부족하면 용돈은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아이, 아버지 그만하시라도 그러시네. 저도 돈 벌어요, 아버지. 저도 아이 아빠 노릇할 기회는 주셔야죠. 감사해요, 아버님. 저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꼭 예쁜 손자 안겨드릴게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리긴 했으나 시아버지께 임신 소식을 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시어머니께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아버지가 아들 내외의 임신 소식을 전했을 게 분명한데 저는 몰라도 저희 아이에게까지 냉담한 시어머니에게 이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임신 5개월이 다 되어서야 드디어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라니 딸이라니? 대뜸 처음 하는 말이 저거였습니다.
근 1년 만에 시어머니 목소리를 처음 듣는 거였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다소 기분이 나쁘기도 했으나 어찌되었든 먼저 굽히고 연락을 주신 거니 저도 웬만하면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듣긴 했는데 병원에서 개월수 차기 전에는 확실하게 말해주진 않아서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확실하게 나오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알았다. 그러고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친정엄마처럼 살가운 인사나 임신한 저에 대한 염려까진 바라지 않았다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굳이 전화는 뭐하러 했대요. 순간 부하가 치밀어 올랐으나 태교에 좋을 것 같지 않아 애써 화를 눌러 참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그 양반은 아직도 바뀐 게 없으신가? 나중에 우리 꼬물이 태어나면 미안해서 손자 얼굴을 어떻게 보시려고 저렇게 업을 쌓으시는 건지. 어차피 뿌리도 모르는 며느리가 낳은 손자라고 괄시하실 게 뻔한데 나 솔직히 어머님한테 우리 아기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 우리 아기한테는 절대로 내가 겪었던 서름 안 겪게 할 거야. 무슨 당연한 소리를. 우리 아기 건드리면 당신이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만히 안 있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그저 마음 편히 먹고 꼬물이랑 건강하게만 있어줘. 시작부터 아이를 믿게 보는 사람을 만든 것 같아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에게 내가 누리지 못한 더 큰 사랑을 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산 딸을 한 달여쯤 남겨둘 때였을까 갑자기 시어머니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그동안 없는 사람 취급했던 게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처음부터 살가운 고부지간이라도 되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야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곧 첫 손자의 탄생이 머지 않았다 보니 시어머니도 마음을 돌린 모양이라고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 때마다 예정일이 언제냐, 오늘은 나올 것 같지 않냐며 집요하게 캐물었어요. 본인도 아이 안 낳아보신 것도 아니고 때 되면 어른이 나올 텐데 과하다 싶었으나 그저 연락을 다시 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어 성실히 대답해드렸습니다. 그러다 예정일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제 곁에 있어야 한다며 출장 일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던 남편이었는데 지방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출장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정일도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집을 비우게 된 남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저 사람이 저러는데 저까지 불안한 티를 내면 더 속상해할까 봐 애써 씩씩한 척했습니다. 걱정 마. 꼬물이가 아무려면 아빠 며칠도 못 기다려주겠어? 무슨 일 있으면 새벽이고 어느 때고 상관없으니까 꼭 전화해야 해. 알았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서야 남편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차라리 그때 가지 말라고 어리광이라도 부렸더라면 어쩌면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수천 수만 번도 더 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출장지로 떠나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주한이 출장 갔다며? 예정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주한이나 너나 얼마나 불안할 거야. 애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같이 있어주마. 네?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니도 많이 불편하실 테고. 네가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굴 믿고 부르겠어. 사양 마라.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막무가내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단 한 번도 살갑게 지내본 적이 없던 고부지간인데다 전화 말고 얼굴을 직접 보는 건 1년도 더 되었으니 제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 방해하고 싶진 않았으나 그래도 남편한테 얘기는 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휴대전화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을 혼자 서성이다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전화기 못 보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혹시 어머니가 치우셨나 해서. 내가 네 물건 치울 일이 어디 있니? 근데 전화기는 왜? 주한 씨한테 연락하려고요. 일하는 애는 뭐하러 찾아. 그리고 전화기 전자파 애한테도 안 좋다. 이제 예정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찾고 넌 좀 쉬어라. 주한이한테 연락은 내가 할 테니. 왠지 모르게 시어머니가 남편과의 연락을 가로막고 있다는 쎄한 느낌이 들어 불안했지만 가뜩이나 만삭이라 몸까지 무거운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고 미리 꾸며둔 아기 방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어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뭉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 주위로 물기가 흥건했어요. 양수가 터진 거였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참을 불러도 나타나지 않던 시어머니가 느릿느릿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얼른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시어머니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어머니 표정에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저 양수 터졌다니까요?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저 병원에 좀, 전화기라도 좀 주세요. 내가 왜?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통증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뚝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지금 이곳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들자 뒷목이 쭈뼛해졌습니다. 어머니! 손자 잘못되는 걸 보고 싶어 그러세요? 빨리 연락 좀! 그래! 내가 그 꼴 보러 왔다. 너만 아니면 우리 주원이가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 애가 아닌데 네가 내 아들을 망쳤어. 네가 애까지 낳으면 평생 우리 주원이 발목을 잡을 텐데 지금 나보고 그 꼴을 보고만 있으라고? 어머니 정말 미치셨어요? 어머니 이런 거 알고도 주원 씨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제 뱃속 아이 어머니 손자예요. 정말 손자 죽이실 참이에요? 손자야. 새 며느리 얻으면 얼마든지 더 볼 수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애 있으면 이혼하기도 힘든데 그냥 이쯤에서 애 흘려보내라. 애도 너처럼 근본 없는 어미 밑에서 나오느니 일찌감치 가는 게 더 편할 테니. 저 미친 여자가 기어이 내 새끼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니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눈앞에 시험이 멱살을 틀어쥐고는 젖먹던 힘까지 짠에 흔들었어요. 비켜! 당장 내 앞에서 비켜! 내가 내 새끼 죽이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순간 그 여자가 제 양손목을 휙 낚아채더니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배에서부터 시작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 제 전신을 감쌌습니다. 안 돼! 그러게 처음에 떨어져 나가라고 했을 때 곱게 떨어져 나갔으면 다들 좋았을 것을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모든 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 나 원망할 생각은 말아라. 당장이라도 눈앞에 정신 나간 여자를 찢어 죽이고 싶었으나 전신을 덮친 고통과 함께 아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결국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악마 같은 시어미 얼굴의 잔상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 손을 꽉 쥔 남편이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에 배를 내려다보니 배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몽땅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쉰 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어디 있어? 여보, 정신이 들어? 의사 불러올게. 아기, 우리 아기 어디 있냐고? 여보, 일단은 몸부터 좀 추스리고. 우리 아기 어디 있냐고? 미친 여자처럼 소리 지르는 제 기세를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 남편이 눈물을 떨구며 실토했습니다. 우리 아기 하늘나라로 갔어.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제가 짐작하고 있는 것과 남편의 입으로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사태의 원흉은 너무나도 분명했죠. 당장이라도 시어미를 찢어 죽이지 않으면 그만 제가 죽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미친 여자가 우리 아기를 죽였어. 여보, 그 여자가 우리 아기를. 알아, 나도 알아, 여보. 제발 진정해, 여보. 저는 그대로 다시 졸도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제 집에서 그 악마 같은 짓거리를 하고 저는 이틀간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사산된 저희 아이는 이미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저희 집 문이 열려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이 제 꼴을 보고 기겁해 119에 신고하고 남편에게 연락해준 덕분에 겨우 병원이나마 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여자 당장 내 앞에 데려와. 내가 그 여자 찢어 죽여버릴 거야. 여보, 당신 절대 안정해야 돼. 나 당신까지 잃고는 정말 못 살아. 그 미친 여자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감히 내 새끼 죽이고 당신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여자,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둬. 제 모친에 대한 남편의 증오심이 하늘까지 솟구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린 거였어요. 제가 깨어난 바로 그날 시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은 한사코 말렸으나 저는 시험이 낯짝을 보고야 말겠다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기어이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주하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경찰서에 있어? 엄마 좀 꺼내줘, 주하나.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내 새끼 죽인 살인마 주제에 어디서 엄마 타령이야? 나 당신 같은 어미 둔 적 없으니 그 안에서 당신 죄값 치르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아. 아니야,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네 등골 빼먹는 저거 떼어내려고 한 것밖에 없어. 그 입 닥쳐. 내가 당신이 우리 서윤이한테 몹쓸짓 한 거 확인하고 당신을 죽여버리고 싶은 걸 참느라 얼마나 미칠 뻔한 줄 알아?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악마. 알고 보니 아기 방에 설치해둔 베이비캠에 당시 정황이 모두 찍혀있어 시어머니의 폭행죄가 바로 인정된 거였습니다. 그 영상을 경찰에 넘긴 것부터 남편이 시어미를 버린 게 확실한 거였죠. 그걸 저 여자만 인정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와 이 꼴을 보고만 시아버지가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저 정신 나간 여자가 기어이 이런 짓까지. 너같이 독한 여자랑 나도 더는 못 산다. 손자 잡아먹은 인간이랑 살면서 무슨 낯으로 우리 아들 며느리를 보겠어. 당신이랑은 이혼이니 나랑 우리 자식들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모두에게 버림받은 시어미 눈깔이 돌아버렸습니다. 시어미가 감히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될 일은 없었어. 다 네 잘못이야. 더러운 입 닥쳐. 이 악마야. 내 새끼 죽인 살인범. 니년을 찢어 죽여도 내 분이 안 풀릴 거야. 내 아기가 느꼈던 고통이 억만 배보다 더 고통받으면서 살아. 온 가족에게 버림받고 길바닥에서 빌어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 니년이 죽어도 아무도 니년 장례식조차 치러주지 않을 거야. 니년 곁에는 이제 평생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더는 역겨워서 그 여자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남편과 시아버지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안 돼. 여보, 주하나.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여보, 주하나. 아무도 절규하는 그 여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저희 가족에게서 영영 지워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형 선고까지 떨어지진 않았으나 그 여자는 꽤 오래 구치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건 이혼 소송은 빠르게 마무리되었어요. 그 여자의 유책이 너무나 확실한 탓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민사소송까지 걸었기 때문에 그나마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약간의 재산 분할마저 보상금으로 싹 다 빼앗겨버렸죠.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하나뿐인 자식에게 의절당한 것도 모자라 집도 절도 없이 쪽방 하나 구하기 어려운 남루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은 털끝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명에 간 우리 아기를 생각한다면 숨을 붙여놓은 것만으로도 호사였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고 판자촌 쪽방에 겨우 새들어 근근히 빌어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저희 가족과 상관없는 여자이니 저희도 더는 관심을 주지 않았죠. 아이를 그렇게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아버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끔찍한 일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 모두 노력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잃은 지 딱 1년 만에 다시 아기 천사가 찾아오면서 비로소 저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첫 아이가 떠난 아픔은 영원히 잊힐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들 이렇게 인생의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거겠죠. 감사하게도 딸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올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태어난 둘째 아들 녀석도 요즘 걸음마에 다리 힘이 부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 커가는 걸 함께하는 기쁨으로 저희 5 식구는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한때 시어머니라 불렸던 여자가 했던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제 남편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거였다면 어떻게 남편의 아이에게 해코지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와 태어날 아이들 모두를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를 우리 가족에게서 떼어낸 것은 100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식 귀한 줄만 알고 저를 업신여기고 제 아이까지 해한 악마 같은 시어미를 치워버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얼마간 지옥에 살다가 이제 숨을 돌리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쪼록 그 누구에게도 저와 같은 경험을 물려주고 싶진 않네요. 일단 제 사정을 털어놔 보자면 제 남편은 남편감으로선 아주 최악의 일을 저질렀답니다. 전 너무 가슴 아파서 친정에도 털어놓지 않고 얼마간 묵혀두었을 정도였어요. 남편에게도 처음에 알리지 않고 소갈이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못 참고 터뜨렸답니다. "당신 이번에 왜 어린이집 졸업식에 못 온단 거야?" "그게 그때 지방 외근이 잡혀 가지고 도저히 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전날 식사하고 백화점 가서 애 장난감 사 준다 그랬잖아." 이미 이유를 말했는데 자꾸 묻네. 이유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지. "원래 이게 뭔 소리래? 그럼 이유가 뭘 것 같길래?"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남편은 아주 능청스럽게 절 골려대듯 말하길래 저도 그럼 안 되는데 일찍 말해 버렸어요. "당신 부서 막내 김상미랑 놀러 갈 거잖아. 지방에 있는 모텔이랑 바닷가 가서 또 놀 거야? 본인 자식은 내팽개치고?" 남편은 저의 이런 말에 소파에 누워서 답하던 중 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더군요. "그게 무슨..."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대충 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정말 땡깡하고 머리를 얻어맞은 얼굴로 멍청한 사람처럼 절 보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다 알고 있어서 놀랬어? 나 진짜 그냥 넘어가도 볼까 생각했어, 자기야. 근데 정원이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그것도 빼먹고 상미랑 놀러 가려고? 속초는 정원이도 좋아하는 곳인데 말이야." 이상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도 울음도 차오르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연신 손으로 소파를 짚었다가 자기 얼굴을 만졌다가 왔다 갔다 헷갈려 하더군요. "뭐라고 답 좀 해봐. 상미한텐 다른 날 보자 그래. 너도 새끼 있지 않냐고. 졸업 시즌엔 좀 피해서 보자고 사정 좀 해봐." 그 저기 여보, 당신이 말하기 뭐하면 내가 대신 전화해 줄까? 나 그런 거 잘하니까. 근데 상미가 너무 기절 초풍하고 놀랄까 봐 그러지. 그런 남편을 두고 전 곧장 주방으로 휙 와버린 다음 아무렇지 않게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래 놓고 주방 한켠에선 태연하게 서 있었지만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남편을 보니 정말 다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인간이 죄책감에 아주 뒤덮여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설명 좀 할 시간 좀 주면 안 될까? 당신도 다 알고서 묻는 것 같지만 그게..." "그래, 뭐라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 나도 할 얘기 많아." "아니다. 나도 결론부터 말할게." 그러자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이 절 올려다봤고 당장 가능하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어요. "우선은 당신을 안심시킬 얘기를 하나 해 줄게. 나 이혼할 생각은 없다. 정원이랑 지원이 둘 다 너무 어리고 지 아빠라면 끔찍하게 좋아하잖아. 하루아침에 아빠 없어지면 얘는 난리 나겠지. 나도 혼자서 애 둘 못 키워." "아니 여보, 내가 설마..." "아니야. 저기 그래, 정원이 지원이 그럼..." "근데 당신 거짓말로라도 이거 다 억울하다고 네가 오해한 거라고 하는 말들은 전혀 안 하네. 너무나 지극히 사실이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차차 계단식으로 열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남편의 모양새가 너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 볼수록 그게 자기가 바람 피운 게 맞다는 고백의 몸짓 같아서 더 슬프고 비참해졌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혼할래? 그럼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당신이 정 원한다면, 상미랑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 줄게. 어때?" "아니야. 그럴 리가. 저기 여보..." 남편은 이렇게 저랑 아침 시간 한 30 분간을 실랑이 벌였고 회사 출근 시간을 그렇게 독하게 지키는 양반이 제 눈치를 상사 눈치보다 더 심하게 보다 늦게 나갔어요. 왜냐면 이날 무릎 꿇고 제 앞에서 빌기도 했거든요.
여보, 제발, 제발. 정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란 거 알지만 이렇게 빌게. 사과할게. 너무너무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이번에 정원이 졸업 때는 정말 외근이 있었어. 암튼 당신 마음 안 풀리겠지만 이렇게 부탁할게. 난 애들이랑도 당신이랑도 헤어질 생각 없어. 하도 사정을 해대기에 그리고 한편으론 저도 이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선은 알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 굳이 이렇게 말하대요. 당신 마음이 안 풀릴 테니까 내가 이제 용돈이랑 이런 거 다 당신한테 맡기고 전화도 꼬박꼬박 할게. 상미랑은 미안해 여보. 정리할게. 같은 직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못 옮기잖아. 이직 가능한 거야? 당신 그 회사 곧 죽어도 그만둘 수 없다 그랬잖아. 신의 직장이라며. 대단하다. 돈도 벌고 연애도 하고. 여보, 이직은 어려운데 암튼 노력할게. 저는 이렇게 무거운 대화를 마치고 우선 남편을 내보냈고요. 막상 말하고 나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간혹 이렇게 배우자 외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보면 제가 너무 일찍 터트린 셈이더라고요. 원래는 최종적으로 기습 공격을 해야 한다는데 제가 약지 못해서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후로 남편은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나중에 한 번 더 만났다가 또 걸렸답니다. 이땐 제가 회사로 찾아갔어요. 김상미, 박현철, 이리 나와. 저기 무슨 일이실까요? 저희 여기 그냥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 네, 저 박현철 과장 부인 되는 사람인데요. 여기 김상미란 직원분 계시죠? 그분이랑 이 사람이 연애를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둘 중 하나는 잘라야 되지 않나요? 제 말에 이 회사 여직원도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고 저는 그대로 회사 내부로 터덜터덜 걸어가 문을 확 열어 제꼈어요. 그러고 소리소리를 질렀고 제 눈앞엔 김상미라는 여자애가 눈에 띄었어요. 대충 사진으론 봤지만 소리 지르는 절 보자마자 잽싸게 의자 밑으로 숨는 거예요. 전 곧장 뛰어가서 머리채를 잡았고 그 뒤로 아수라장이 이어졌어요. 남편도 당연히 절 알아보고 뛰어들어왔고요. 여보, 여보. 아니 회사까지 와서 미쳤나 진짜. 이봐. 좀 나봐. 왜 이래 진짜. 이 나쁜 새끼야. 넌 나쁜 새끼야 진짜. 나보고 두 번 다시 안 만난다고 해놓고 뭐? 그래놓고 니네 어제도 모텔 가서 놀았지? 이 더러운 것들아. 여보 제발. 나 회사 잘리게 하고 싶어? 아, 이것 좀 놔주세요. 아파요. 이 와중에 부장이란 사람도 뛰어들어서 우릴 떼놓았고 엄청 달래면서 다른 데로 데려갔어요. 그나마 저에게 위안이 됐던 건 이 부장님이 여자분이었고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분이었답니다. 엄청 절 위로해 주셨어요. 박 팀장님 와이프 되신다고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힘드시겠어요.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놓친 게 많았나 봐요. 부장님이랑은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제가 뭘 대단한 거 하러 왔겠나요? 우리 남편도 남편이고 그 상미라는 여직원을 개망신 주고 싶었어요. 김상미 씨도 저희가 따끔하게 벌하고 부서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사실 회사에 남편 보내놓고 이런 일 생기면 여자들은 미쳐버릴 수밖에 없죠. 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덕에 집으로 돌아왔고 전 여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요. 남동생은 이때 제 기분도 모르고 불쑥 놀러 온다는데 전 이때 못 참고 엉엉 울며 남동생에게 사건을 털어놨어요. 와, 매형 진짜 장난 아니다. 나 좀 기다렸다가 매형 보고 갈래. 진짜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아빠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진짜 다 뒤집어 버릴 텐데. 아빠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그런 얘기 알게 하기 싫어. 내가 하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너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한다 진짜. 미안해. 누나, 마음 단단히 챙겨. 난 언제까지나 누나 편이니까. 그러지 말고 매형 돈 막 써. 한동안 괴롭히고 편하게 해주지 마. 나도 그러고 싶다 진짜. 지금 나한텐 카드 넘기고 월급 명세서 꼬박 준다는 건 말곤 별거 없어. 조금만 늦어도 신경 쓰이고 의심되는데 나 정신병자 될 것 같아. 아, 누나,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봐라. 그 정신으로 애들 어떻게 키워? 이 상황에 남편은 이날 돌아와서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분노를 토해냈어요. 애들 안 키울 거야? 지금 다 같이 나가서 내앉을래? 손가락만 빨고 살 거야? 와, 진짜 남편 일터에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개망신을 시키는 여자들이 아직까지 있구나. 넌 나보고 진짜 어쩌란 거야? 지금 나한테 화내? 당신이 뭔 주제로 화내?
나한테 꼭 헤어지겠다고, 정리하겠다고 울면서 약속하던 인간이 어제도 모텔 간 거 맞잖아.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걔가 하도 불러서. 그럼 삼자 대면해. 걔도 오늘 내 얼굴 알았을 거 아니야. 연락처도 나 사실 갖고 있어. 이리로 부를래? 억울하면 같이 붙여놓고 얘기 좀 하자. 그런 저에게 남편은 시뻘개진 얼굴로 이제 지 쪽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이제 더 못 참겠다. 많이 참고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혼하자. 뭐라고? 지금 당신이 이혼하자고 말할 주제나 돼? 그럼 어쩌라고? 당신도 나랑 살아보려고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잖아. 아주 웃긴다.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인 주제에 화내는 것도 내가 곱게 내고 그냥 묻어주길 바랬어? 누구 좋으라고? 다 필요 없고 이혼하자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 글쎄, 내가 원하는 게 뭘 줄 알고 자꾸 그래? 말하면 다 해줄 거야, 당신이? 싹 다 해줄 거냐고! 남편은 맘대로 하라면서 나가버렸고 그날로 한 3, 4일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해버렸어요. 이혼이란 말을 제가 하는 거랑 듣게 되는 건 아주 큰 차이잖아요. 이때부터 저도 앞이 깜깜해졌어요. 남동생에게 상담하니 얘가 더 큰일이 났더라고요. 나 지금 당장 쫓아가서 매형 가만 안 두고 싶은데 누나 나 그렇게 해도 돼? 진짜 못 참겠다. 그건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참아줬는데 그딴 소리까지 짓거려? 아, 됐어. 이럼 저쪽도 시댁도 나서서 문제가 커진단 말이야. 남동생은 엄청나게 씩씩대면서 저보고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냥 이혼해라 누나. 정원이 지원이 다 데리고 나와. 뭐하러 그런 새끼랑 살아? 나 누나 이혼할 때까지 매형 새끼 안 봐.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덩그러니 집에 혼자 남아 생각이 많아졌어요. 일단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니 저도 변호사를 물어물어 알게 됐고요. 나름의 상담을 거쳐 저 역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죠.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그냥 이혼해줄게. 대신 위자료랑 양육비 관련해서 당신 편하게 해줄 생각은 없어.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돈 10원이라도 욕심내려고 들지 마. 제대로 값쳐서 줘야 된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당신은 껴들지 마. 역시나 끝을 바라보고 같이 살고 있는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결혼 8년 차 부부였는데 애 둘을 낳은 사이들끼리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아무튼 남편은 먼저 선수를 쳐서 자기 엄마한테 말했더라고요. 이날 곧장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정원 애미야. 이게 다 뭔 소리야. 이혼이라니. 현철이랑 얘기 좀 잘해봐라. 제가 아주 자기는 꼭 이혼해야겠다고 난리야. 회사까지 네가 찾아왔었다며? 왜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뭐 때문에 갔는진 모르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몇 마디 더 하시다가 스르르 미끄러지시는 거예요. 와, 똥물을 뒤집었어도 이것보단 재수없지 않을 거예요. 암만 그래도 네가 아유, 아유, 두야. 아, 아유, 나 죽네. 그러고 바닥에 완전히 바싹 누워버린 어머니는 몸을 못 움직이고 뻗어 계신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머? 결국 어머니는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요.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으시긴 했는데 아들 이혼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으셨어요. 본래 갖고 있던 기저질환과 맞물려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제 연락받은 남편은 바로 뛰어왔고 저와 병원에서 마주했죠. 이 인간은 이제 칼자루가 자기한테 넘어왔다고 생각했는지 절 몰아세우더군요. 너,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엄마 어떡할래, 너? 엄마 입원해야 된대.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노인네 이런 식으로 괴롭힐 거야? 왜 그걸 내 탓을 해? 이혼한다고 먼저 알린 건 당신이잖아. 어머니는 나한테 확인하러 오셨을 뿐이고. 됐어. 이런 상황에도 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구구절절 변명이나 하네. 진짜 사람 안 변한다.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난 너한테 책임 물을 거야. 뭐 어쩌란 거야? 지금 나 윽박 지르는 거야? 이 상황에 나만 책임 있어? 그러게 누가 아들을 이혼한다고 충격받으실 만한 짓을 하래? 그러자 남편은 여기서 씩씩거렸고 전 그냥 넘길 순 없어서 쇼부를 보자고 했어요. 이렇게 두루뭉실 넘겨서 내 탓인 것처럼 만들지 마. 누가 봐도 잘못은 당신이 한 거지. 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노선 똑바로 정해. 이혼할 거야 말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전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고 남편은 지금 자기 엄마가 저 모양이니 판단이 안 됐나 봐요. 아, 우선은 일단은 엄마 저렇게 되셨으니까 보류하는 걸로 할게. 더 문제를 만들 수 없으니까.
당신 똑똑히 알아둬. 어머니 상황은 내가 100번 이해해서 받아들이지만 그 사이에 사고치고 의심 가는 행동하고 그럼 나는 그냥 다 깨버릴 거야. 깨 부숴버릴 거라고. 야, 진짜 말 좀 그따위로 하지 마. 누가 모른대? 그러니까 너한테 질리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네 저러고 있는데도 그걸 따지고 앉았냐? 애초에 저는 말이 안 통하는 인간 상대로 괜한 싸움을 벌인 느낌이라 그냥 다물게 되었어요. 말 맞다나 더 얘기해봤자 저만 손해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이후로 이상한 욕을 해왔어요. 엄마 아버지 챙길 돈도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싹 뺏어갔잖아. 나 그 부분은 숨통 좀 튀어야겠어. 당신이 걱정하는 딴짓 안 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난 이제 월급에서 100만 원은 떼고 줄 거야. 100만 원을 떼고 준다고? 그전에도 용돈은 50씩 받아가던 사람이 왜 갑자기 100만 원이야? 엄마 아프잖아, 지금. 누나랑 나랑 돈 반반해서 엄마한테 보태기로 한 거라고. 그럼 난 돈이 어디서 나서 보태? 이런 건 당신이 먼저 나서서 하자고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 저만 마냥 속이 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하자고 요구한 주제에 그걸로 시어머니가 쓰러진 걸 저한테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때 그냥 무작정 다 밀고 나가서 이혼해버렸어야 했나 봐요. 무슨 꼴을 더 보겠다고 참고 있었던 걸까요? 아, 진짜 더 할 말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나머지 월급은 빠짐없이 넣어. 애들 둘 키우는데 그 돈이 가당키나 한 줄 알아? 더 듣기 싫으니까 그만 말해. 이렇게 냉정인 상태로 전 오로지 애들을 위해서 참았어요. 상황을 알고 있었던 남동생은 일단은 받아들이더군요. 나도 누나한테 마냥 이혼하라고 해놓고 한편으론 후회했어. 정원이 지원이를 돈으로 내가 어찌어찌 보태준다고 한들 쟤들한텐 아빠가 없어지는 거잖아. 갓난쟁이들도 아니고 알 거 아는 유치원 애기들인데 그냥 이렇게라도 참아봐 누나. 참아야 되는 거 아는데 애들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럼 내 인생은? 나는 그냥 이렇게 인간 현금 지급기만 옆에 놔두고 계속 묶여서 살아야 되잖아. 아이, 말을 또 뭐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가정을 위해 누나는 큰 희생을 치른 거야. 그런데 그 희생을 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나쁜 엄마일지 모르지만 이미 딴 여자에게 푹 빠져 있는 남자를 애들 아빠랍시고 한 집에 살고 그 어머니 건강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하다니요. 당시 저는 한층 예민해져 있었고 당연한 일이지만 남편을 향한 미움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뭘 하건 간에 주시했고 계속 감시하게 됐답니다. 밤에 잠든 남편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저는 스스로 저의 이런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기구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이날 남편에게 걸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야, 너 진짜 가지가지한다. 뭐 하는 거야? 뭐 단서라도 잡아서 고소라도 하게? 요즘 그렇게들 한다며. 내가 그 꼴을 당하고 또 그럴 것 같냐? 그 그게 그러려던 게 아니라 저기 알람이 울리는 것 같아서. 거짓말도 알아먹게 좀 똑똑하게 해라. 내 핸드폰인데 내가 모르겠어? 이 새벽에 내가 왜 알람을 맞춰 놔? 도둑도 아니고 왜 남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냐고. 결국 저는 이때 건진 것도 없이 남편에게 망신만 당했고 이제 남편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뭔가 숨기겠지 싶었어요. 사실 누가 보면 제가 과민하고 공연한 의심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남편 차에서 웬 여자 머리끈을 발견했었거든요. 정원이 열나니까 지금 빨리 소아과. 잠깐, 이거 뭐야? 웬 리본 머리끈이 있어? 아, 그 내놔 이리. 뭐야? 너 아직도 만나냐, 상미?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외근 갈 때 당신도 아는 그 부장님이 차에 타신 것뿐이야. 아, 날 주던지 쓰레기통에 버리던지 해.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남편은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우리는 사사건건 싸우게 됐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셔서 집으로 가시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저한테 연락은 안 하시는데 남편은 계속 절 쪼더라고요. 엄마가 너 한동안 보기 불편하대. 그렇게 독하게 애들 두고 이혼하려고 하냐고. 엄마랑 나한테서 애들 뺏어가려는 거 너무 무섭대. 나도 한 잘못이 있어서 당신 탓만 하진 않지만 암튼 당신도 알고는 있으라고. 이러니 이 상황에선 완전히 제가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진짜 바보 같은 상황 맞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 친정에 행사가 생겼어요. 이렇게 남편과 사이 나쁘고 제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식구 쪽 경조사가 있으면 참 곤란해져요. 저기 누나,
아빠 칠순이니까 우리 뭐라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어디 한정식 집이나 코스 요리 나오는 데 가서 식사하는 거 어때? 너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우리 남편 데리고 어디 나가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긴 한데 매형한테 말하기가 여전히 좀 그래? 나도 내 마음 같아서 우리끼리만 보고 싶어. 근데 정원이 지원이도 그렇고 아빠는 지금 누나네 상황 모르잖아. 칠순같이 좋은 날에 사위 안 나오면 걱정하실 것 같아. 네 말도 맞다 진짜. 저 인간을 어쩜 좋니? 차라리 화끈하게 이혼해버렸으면 이런 고민도. 아니야. 애들이 또 걸리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그래서 전 이날 저녁 절 의식해서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이 말을 털어놨어요. 솔직히 자기 엄마 아플 때 저도 이혼 얘기 안 했고 그냥 덤덤하게 흘러가고 있던 중이었으니까요. 앞만 봐도 전적으로 제가 손해보고 있는 입장이라 남편이 어느 정도 배려해 줄 거라고 저만 멍청하게 믿었나 봐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상현이가 한정식집 괜찮은 곳으로 예약하려고 한대. 아빠는 늘 대충 싼 거 먹자고 하는데 칠순이니까 그냥 밖에서 먹으려고. 대신 가족별로 얼마씩 보태려고 해. 상현이랑 나 둘이 합쳐서 300 하려고. 식사값 외에 선물도 드려야 되니까. 아, 근데 요즘에 칠순을 그렇게들 하나? 뭐? 그게 뭔 말이야? 칠순을 하지 그러면 안 해? 아니 뭐 100세 시대잖아. 누가 요즘 그렇게 따져가면서 굳이 칠순을 해. 요양원 들어가시든지 아님 그냥 가족들이랑은 환갑까지만 하는 거지. 그렇게들 안 해.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나랑 상현이는 아빠 칠순 해드릴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인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남편이 똥 씹은 얼굴로 반응이 영 엉망인 거예요. 돈 없다고 그렇게 나 물어뜯더니 어디 비상금이라도 좀 있나 봐. 처남이랑 150만 원씩이나 반땡에서 돈을 보태고. 아니다. 혹시 당신이 200 내는 건 아니야? 뭐야? 내가 돈이 어딨어. 안 그래도 어제 월급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빼려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당신도 어머니 병원비 된다고 100 가져갔잖아. 난 내 앞으로 받는 용돈도 없고 이달만 그렇게 빼가려고 말하는 거야. 상황은 알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냥 말해서 가져가는 게 어딨어? 나도 이래저래 빡빡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둘은 정말 치사하고 더럽게 돈 갖고 특히 부모님 문제를 두고 엄청나게 실랑이를 벌이게 됐어요. 어쩜 인간이 이럴까요? 내가 이번엔 보태주도록 하는데 나도 이제 못 참겠어. 너 돈 쓰는 내역 조목조목 보고해. 왜 나만 이렇게 돈 벌어다 주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 뺏기면서 살아야 돼? 그동안 바람핀 이유로 말 섞기 싫어서 냅뒀더니 진짜 정도를 모르네. 진짜 몰라서 묻는 말이야? 이러면서 우린 엄청나게 다퉜어요. 아빠 생신을 한정식 집에서 하고 선물도 사드렸지만 제 마음은 시작부터 너무 괴로웠답니다. 억지로 웃어가면서 아빠 비위 맞춰드렸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끝에 가서 또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그날 제 남동생에게 붙들려 나온 남편을 보며 전 이날이야말로 이혼할 날인가 생각했답니다. 네. 저 진짜 오늘 이런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 오죽하면 제가 형을 데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겠습니까? 약주하시면 곱게 드시지 왜 우리 아빠 생신날 목소리를 높이세요? 나 안 취했어. 누가 취했다 그래? 아니, 장인어른이 먼저 내 속을 긁으셨잖아. 갑자기 연봉은 왜 물어보시는데? 그래, 저남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아니 형, 진짜 왜 그러세요? 이젠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이날 남편은 술 마시다가 갑자기 우리 아빠 말에 딴지를 걸었고 옆에 있는 고모들이 놀라서 일어나고 큰 고모부와 제 남동생이 이런 분위기를 말리며 뜯어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착잡했겠나요. 돌아오는 길 큰 고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조카 사위 얼굴은 말짱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버릇이 없더라. 아주 올 때부터 눈이 맛이 갔더만. 니네 사이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별거 아니에요, 고모.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저는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날 우리 가족들 기분을 위해 참았어요. 그게 얼마나 서글프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인지 우리 남편은 모를 거예요. 이 일을 겨우겨우 묻어두고 있던 차 우리 아빠랑 동갑내기이신 아버님의 칠순이 다가오게 됐어요. 사실 전 아빠 칠순 때도 시아버지 칠순 때는 어떻게 하려고 될지 궁금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뻔뻔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엄마 아픈 거 이제 나았고
아버지도 형제들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칠순이라 조금 느낌이 달라서 누나랑 얘기했어. 호텔 알아보고 있다더라고. 뭐야? 아, 아니야. 됐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던지 말던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럼 내가 뭐라고 대꾸해줘야 하냐? 남의 아버지 칠순잔친 그렇게 죽도 밥도 안 되게 다 만들어 놓고 난 왜 네 아버지 칠순 가서 꽃 흔들고 잘 보여야 돼? 말본새 하곤 진짜. 내가 아니 됐고 암튼 이건 내 의견이 아니야. 누나랑 얘기한 거니까 누나랑 말해봐봐. 네 누나니까 네가 얘기해. 왜 나보고 얘기하라 그래? 나 빼고 둘이 결정한 거잖아. 왜? 형님이 나한테 제안하는 얘기면 내가 거절 못할 줄 알지? 근데 어쩌냐? 난 딱 잘라서 못한다고 말해버릴 건데? 생각해보면 이 사이에 끼어있는 애들이 뭔 죄라고 둘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을까요? 매일 밥 먹듯이 숨만 쉬어도 싸울 정도면 빨리 갈라서는 게 답이에요. 같이 살면서 서로 죽일 듯 싸워대는 부모를 보느니 조금 궁핍하고 외로워도 한쪽 부모랑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인간은 정말 여자들이 지탱해주는 힘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인간인가 봐요. 고세치 누나한테 일러 바쳤거든요. 평소 신우와 잘 연락 안 하고 사는데 이때 참으로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올케, 아빠 칠순하는 걸로 우리 현철이랑 좀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무슨 일 있어? 저번에 엄마 일도 있고 대충 듣긴 했는데 올케 왜 자꾸 일을 이렇게 만들어? 아버지 생신하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왜 형님이랑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저희 부부 일이라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둘이만 해결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엮여 있으니까 그렇지. 옳게 나랑 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때? 저 두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결정하신 대로 하세요. 남편은 이미 돈 보태기로 마음 먹었던데 저랑 얘기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와, 옳게 자꾸 말 그런 식으로 할래? 나 저번 일도 있는데 지금 되게 참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 아빠 생신 불편하게 만들 거야? 며느리 하나라고 있는데 우린 부담 줄여주려고 둘이 알아본 건데 왜 이래 진짜? 이러니 저는 신우랑도 원수지고 싸우게 됐고요. 남편은 아주 막가기로 마음먹은 건지 이날 저녁에 쫓아 들어오자마자 기가 차게 싸웠고요. 인간이 한번 이상한 길로 빠지더니 갈수록 저에게 함부로 하더라고요. 애들 아직 안 자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깨부순 거 당신이 다 물어내. 너 진짜 아버지 생신 끝나기만 해봐. 너랑 다 끊어버리고 이혼할 거야. 각오해. 누가 보면 내가 바람 피운 줄 알겠어.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 왜 지금은 이혼 안 하는데? 아버님 때문에? 이게 진짜. 그러면서도 이 인간은 진짜 지 아버지 칠순 때문에 슬쩍 쫄렸는지 더 뭐라 하려다가 참는 눈치였어요. 하필요. 누가 배를 정신없이 눌러대는 거예요. 아랫집에서 올라온 건가 했는데 글쎄 우리 친정 아빠가 오신 거 있죠. 생전 잘 들리지도 않으시던 분이 과일 챙겨서 이날따라 오시다니요. 이게 무슨 분위기냐? 왜 이래? 아, 아니에요, 아빠. 별일 아니에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건 왜 다 내전져 있고 현관문은 왜 이러냐? 애들 키우는 집이 왜 이래? 그, 뭐 옮기다가 이렇게 됐어요. 저기, 당신 얼른 인사드려. 네, 장인어른 오셨어요? 저희 아빠는 눈치가 빠른 편이셔서 이때 분위기를 보고 대충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인간이 갑자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저기,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편히 계세요. 이러고 후다닥 옷을 챙겨서 나가버리고 현관 어질러진 거 치우지도 않고 나갔어요. 그러니 아빠 표정이 영 안 좋으신 거예요. 전 이때 그만 못 참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그때 아빠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가슴 아파요. 제 얼굴 구석구석을 다 훑어보시면서 왜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박서방이랑 왜 그러냐? 이거 뭐 설마 던지고 그런 거냐? 아빠, 아빠,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 저도 참 그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나한텐 더할 나위 없이 사랑 주고 이뻐해 주는 우리 아빠라 그만 터져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기기도 힘들겠다 싶어 엉엉 울면서 말을 해버렸답니다. 아빠, 저 사람이 있잖아. 아빠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 걱정할까 봐. 뭔데 그래? 아빠한테 다 말해봐. 괜찮으니까.
아빠도 알아야지. 아빠, 이 사람이 나보고 이혼하재. 그러자 아빠는 적잖이 충격을 받아 벙치신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아니 이게 뭔 소리래? 애들 장난이냐 이혼이? 그래놓고 애들은 지 마누라한테 맡겨두고 저렇게 나간 거야? 이혼하재. 응. 지금도 자기는 아빠 생신 그따위로 해놓고 시아버지 생신 비싸게 한다고. 내가 너무 서러워서. 여기까지 들은 아빠는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고 싶으셨던 건지 조금 안쓰러워하시면서도 달래시더군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고작 그것 때문이야? 아이고 애들 싸움도 아니고 참나. 그러지들 마라.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난 그날 너랑 상현이랑 애들 다 와서 축하해 준 것만으로도 됐어. 그냥 네 시아버지야. 네가 며느리 된 도리로 하면 되는 거지. 사실 저희 아빠야 모든 상황을 다 모르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겨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 말해버렸답니다. 이혼 얘기를 할 정도면 더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빠, 그것만으로 이혼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바람 폈어. 뭐? 아니 이건 또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폈고 또 내가 얼마 전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 이상한 데도 다니는 것 같아. 하, 이게 무슨 꼴이냐? 그게 정말이야? 어? 내 이놈을 진짜 이상한 데 다니는 건 아직 확실하진 않고 여직원이랑 바람 피운 건 진짜야. 나도 증거가 있어서 몇 번 뒤집고 그랬어. 아니, 아들을 그따위로 개떡같이 키우고 네 시아버진 생일상 받아드실 마음이나 안 되냐? 그것도 며느리한테? 몰라. 난 어머니 말고 아버님이랑은 안 본 지 오래됐어. 그래서 신우가 더 저래. 며느리 도리하라고. 그러자 아빠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한참 거실을 왔다 갔다 휘저으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이 잡것들을 진짜. 너 이렇게 된 거 다 말해봐. 네 시댁도 알아? 지 아들놈 저러고 있는 거 다 아냐고. 알아. 어머니는 아셔. 그래서 우리 이혼한다고 하니까 들어누우시고 아무튼 상황이 그래. 형님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뭐냐 정말. 와 이걸 맨정신으로 듣고 있자니 죽겠구만 진짜.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아주 단호하게요. 너 박서방 말 맞다나 그냥 이혼해라. 그런 새끼 붙들고 있어서 뭐 할래? 애들 데리고 정리해. 그놈 새끼한테 애들 줄 생각은 절대 말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니까. 나도 이혼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는데 순순히 안 줄 것 같아. 안 주면 어쩌게. 바람 피운 증거들도 있다며. 그런 놈이 무슨 애 아빠야 얼어 죽을. 가만히 있자. 이걸 어떻게 갚아준다. 아빠는 무조건 저에게 이혼하라고 하셨고 그간 제가 시댁과 남편에게 당한 뒷얘기까지 들으시더니 던 안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됐고 어차피 사돈 칠순 할 거 아니냐. 장소랑 정해지면 알려줘라이. 아빠가 왜? 아빠가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나보고 거기 가라고? 며느리 노릇하러 가라는 거 아니니까 애들은 상현이한테 맡겨놓고 너랑 나만 가자. 왜?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저도 그만 이때 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엉엉 울었는데 아빠는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너 이제 애들 둘 혼자 키워야 돼. 죽어도 박서방한테 못 주겠잖냐. 그럼 독해져야지. 이런 걸로 울면 안 돼. 대신 사람이 할 말은 해야 돼. 이혼할 때 하더라도 속에 있는 건 다 끄집어내 버려야지. 안 그럼 네가 당해놓고 너만 병 얻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는 뭘 해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소만 정해지면 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전 아빠와 남동생과 얘기한 대로 조용히 이혼할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 친정 쪽에선 이혼을 찬성했고 제가 조용히 자기 뜻에 따라주니 남편은 제가 기가 죽은 줄 알았나 봐요. 이혼 준비하는지도 모르고요. 럭셔리 호텔이고 이날 당신이 애들 옷 입혀서 데려와. 난 일찍 회사 일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말하는데
그날 아버지랑 엄마, 친척들이랑 아버지 손님들 앞에선 웬만해선 시비 걸지 마라. 자리가 자리다. 알았어? 저는 이때 속으로 욕이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당일날 결전의 날이 되었는데요. 이때 저는 남동생네 집에 제 아이들을 맡겨뒀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사정을 말했고요. 애들 아침부터 열나서 못 갈 것 같아. 아버님은 속상하시겠지만 어떡해. 애들 거기 가서 감기라도 옮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나까지 못 갈 뻔했는데 상현이가 봐준다 그랬어. 아, 뭐 이렇게 매끄럽게 되는 일이 없냐. 알았으니까 당신이나 늦지 말고 와. 어른들한테 인사 똑바로 먼저 챙기고 있어. 저는 이때 전화를 끊고 숨을 고르면서 이놈 인간에게 매어서 이딴 소리나 듣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저희 아빠도 얼마 안 돼서 출발하셨고 함께 호텔에서 만나게 됐답니다. 우리 아빠 생신은 그저 고급 한정식집에서 코스 요리 먹는 것만으로도 그 난리를 치던 인간이 지 누나랑 합작해서 으리으리한 호텔을 잡았더군요. 이때 신우 입김도 있었어요. 아빠는 오래도록 교직에 몸담으셨으니까 보는 눈들이 워낙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나라고 뭐 여유 있는 줄 알아? 아빠 제대로 챙겨드린다고 우리가 등골이 빠지네 아주 그냥. 이 말처럼 아버님은 경제적으로 넉넉진 않지만 교사로 오래 일해 오셨고요. 이래저래 지인들이 꽤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내심 본인의 칠순잔치를 기대하셨고 저희 부부 이혼 얘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남편에게 듣고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아버지 앞에서 이혼 얘기니 뭐니 시끄럽게 꺼내지 마라. 어차피 꺼내봤자 당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니까. 암튼 그날 처신 잘해. 이건 결국 본인도 알고 계시면서 그냥 며느리가 다 감당하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그런데다가 생신은 제대로 치르고 싶고 여러모로 저는 점점 화가 올라왔어요. 드디어 호텔 한 룸에서 성대하게 아버님 칠수는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곧 폭탄 던지듯 모든 판이 다 깨지는 그 사건은 일어나고야 말았답니다. 사회자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우리 아빠가 성큼성큼 걸어들어가 누군가 말릴 새도 없이 마이크를 건네받았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빠 모습을 지켜봤고 혹시나 싶은 상황에 대비해서 아빠 근처로 슬슬 움직여서 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눈이 아주 찢어질 듯 크게 떠져서 절 마구 찾고 있었고요. 마이크 잘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여기 사돈이라도 저기 이봐요. 이 집 며느리가 내 딸이라니까. 아빠는 사회자가 난감해하는데 귀엽고 마이크를 뺏듯이 받았고 건너편에 서 있는 절 가리키며 본인의 신분을 밝혔어요. 이때 잽싸게 신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억지로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옳게 이게 뭔 일이야? 빨리 사돈 어르신 말려봐 좀. 하지만 전 이때 고개를 획 돌려서 신우 말을 무시하고 그냥 아빠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빠의 폭주는 시작됐답니다. 보면서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놀라지 마시고 식사하시던가 하세요. 제가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사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랑 얼마 차이도 나지 않고 우리가 동갑내기예요. 이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아빠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룸 안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이때 너무 긴장해서 아버님 쪽은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그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는 더 틈을 두지 않고 재빠르게 말씀하셨어요. 사돈으로서 제가 그냥 축하 말이나 하겠다고 이렇게 온 건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좋은 말만 듣고 삽니까? 쓴소리도 듣고 살아야죠. 오늘은 쓴소리 좀 하러 왔습니다. 사돈, 저랑 눈 좀 맞추시죠. 그러니 이때 남편이 제 옆에 쓱 다가와서 빨리 말리라고 재촉하길래 저도 인상을 팍 써버렸어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더 함부로 못 대하더군요. 사돈, 칠순 맞도록 사회에 공헌하신 거 많은 거 합니다. 그런데 어째 자식 농사는 그래 지으셨습니까? 안사돈한테만 너무 맡겨두셔서 버릇없이 저 모양으로 큰 건 아닙니까? 어째 아들놈을 저래 호로 참놈으로 키우셨어요? 이러니 마치 중간에 무슨 스프링클러 사고라도 나서 다들 도망치고 소리 지르는 양 엄청나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와 혼란이 시작된 거예요. 사회자도 당황해서 마이크를 뺏으려는데 아빠는 그냥 쭉 크게 말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좀. 아니 우리 사위가 말이야. 저기 우리 딸 옆에 서 있는 사위 있잖아요. 저놈 새끼가 우리 딸내미 두고 바람을 피워댑니다.
그래놓고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떼를 쓰고 그래서 지 엄마 안 싸돈 쓰러진 걸 우리 딸 탓을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러니 일제의 시선이 정말 웃기게도 서의자조차도 제 남편을 본능적으로 쓱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은 이때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 확 앉아서 얼굴을 양손으로 급히 가렸죠. 남의 집 귀한 딸 마음을 그렇게 난도질해 놓고 와중에 이칠순 밭인지 뭐 식갱이를 열면서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강요하더랍니다. 거기 사돈처녀, 사돈처녀도 같이 그랬다면서? 그럼 둘 다 같이 혼나야지. 어째 우리 딸보다 더 나이도 많으면서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 동생이 마누라 두고 바람 폈으면 누나가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지. 지 마누라 괴롭히는데 더 뒤에서 재촉하면 어떡해? 이쯤에서 사회자가 무마하겠다고 사정하며 마이크를 제지했고 아빠는 그러고 곧장 앞문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스르륵 앞쪽으로 쏜살같이 나가서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재빠르게 나갔죠. 그러고 아빠랑 같이 후다닥 빠른 걸음으로 호텔을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아빠 집까지 무사히 택시 타고 집으로 갔네요. 그 뒤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다들 뭐 그런 내용을 듣고 멀쩡히 축하하고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신우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난리를 쳤거든요. 올케, 너 때문에 우리 아빠가 얼마나 개망신당한 줄 알아? 우리가 왜 쥐어짠해서 호텔에서 있는데 아빠 지인들 좀 높으신 분들도 많고 현철이도 좀 이어주려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진짜 올케 친정 아버지 사돈 어르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좌우지간 당장 얼굴 비춰 우리 집 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수습 같은 소리하고 앉으셨네요. 제가 형님한테 형님거리면서 존댓말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계시고요. 전 외도하고 이상한 짓까지 하는 잡놈이랑 못 살아요. 다 참아주고 살았더니 더 드럽게 굴던데. 형님, 오늘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손해배상이요? 그거 제가 형님 남동생한테 싹 다 걸어버릴 예정이니까 기대하세요. 저는 그간 증거로 갖고 있던 것들과 함께 조금 늦은 바가 있지만 상간 소송도 진행했고요. 시댁에는 양육권, 친권도 다 뺏어버리겠다고 경고했어요. 이러니 신우도 저에게 안 통하고 어머니는 더더욱 힘이 없고 나중에 아버님이 전화하셨지 뭐예요. 내가 진짜 천불이 나지만 다 덮겠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 맞더나. 현철이가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네 속이 상한 것도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정원이 지원이까지 애비를 못 보게 만들려고 하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아버님, 그 인간은 얘네들 아빠가 아니에요. 그 회사 여직원 품는 순간 이미 얘네 아빠이길 포기한 거죠. 아빠, 애비란 뜻을 설마 모르시는 거예요? 교직에 계시던 분이 핏줄로 이어져 있고 생물학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여야 애비인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드냐? 아버님이 모르시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유일하게 부모 자녀 관계가 되려면 그 사이에 딱 하나의 부모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다른 여자를 드럽게 같이 추가한 자체가 얘네들만의 아빠를 할 생각은 없단 거예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본인 아들을 원망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 현철이한테서 우리한테서도 정원이 지원이를 뺏어간다고. 말 똑바로 하세요. 제가 뺏어가는 거 아니고요. 아버님 아들이 매몰차게 손주 손녀를 버렸어요. 불륜녀한테 미쳐가지고요. 아들 뺨이라도 때리고 거기다 화풀이 하세요. 전 전화 끊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빡빡 우겨서 이혼을 했고 이 과정에선 그간 많이 분노하고 참았던 남동생 그리고 저희 친척 큰 고모부와 고모 등 어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버님은 칠순잔치에서 일생 다시 없을 이제 회복할 수도 없는 개망신을 당하셨고요. 남편이 저한테 악쓰면서 전화한 내용으론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다는데 자업자득 아닌가요? 왜 나를 탓해 당신? 그런 일 저지른 건 당신이고 알리고 싶게 판 깔고 사람 억울하게 몰아세운 것도 당신이야. 다 당신 죄야. 다신 연락하지 마. 죗값 치르면서 꾸역꾸역 느끼면서 살아.
그리고 저는 저희 아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도 정년이 되어 집에서 쉬게 되신 지 몇 년 안 되셨는데 제가 소일거리로 얼마 용돈을 드리고 있고요. 애들이 아빠를 초반에 좀 찾아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더는 싸우는 꼴, 엄마가 밤마다 울고 쓰러져서 링거 맞고 하는 꼴을 안 보여줘도 되니까요. 힘든 점이 아직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볼랍니다. 저의 앞길을 딱히 응원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것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